이 천한 머슴놈이 미쳤느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양반이 비명을 지르지만 날품팔이 머슴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그 착한 아이를 수천 기생으로 팔아넘겨 고작 내 놈의 출세를 위해서! 여종 하나 판 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냐?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슴은 양반과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자 그곳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바보처럼 웃으며 꾸준히 이를 도맡던 머슴. 그가 양반에게 주먹을 날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머슴이라기엔 너무나 압도적인 무력, 그리고 여종을 향한 절절한 분노.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간 야담입니다. 오늘은 감동과 사이다가 함께한 영상입니다. 정성을 담은 영상이니 재미있으셨으면 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제일 가는 검객이라 불리며 오직 나라와 임금님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던 사내. 휘무는 그날의 일을 꿈속에서도 잊지 못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협하는 변방에 도적 때를 소탕하라는 엄명을 받고 길을 떠난 지 열흘 만에 드디어 그리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휘문의 품속에는 7살 난 어린 딸 연희에게 줄 잡고 예쁜 꽃신 한 켤레가 소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돌아서면 아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 나올 연희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벌써 귓가에 쟁쟁하여 휘문의 입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넘어서자마자 휘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라 하늘을 검게 뒤덮은 불길한 연기 기둥이었습니다. 휘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말의 옆구리를 세차게 걷어차며 집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매캐한 연기 냄새가 숨통을 조여왔고 정성 들여 갖고 왔던 기와집은 이미 시뻘건 화마에 휩싸여 뼈대만 남은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휘문은 비명을 지르며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제 몸을 던지듯 뛰어 들어갔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휘문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고운 비단 옷은 피로 물들어 검게 변해 있었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휘문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연희가. 괴한들이 우리 연희를 끌고 아내는 차마 말을 다 맺지도 못한 채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휘문의 품 안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휘문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절규를 내뱉으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아비의 목등에 매달려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7살 연희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집안 구석구석을 미친 사람처럼 뒤졌으나 아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마당 한 구석에 연희가 신던 작은 꽃신 한 짝만이 불에 그을린 채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휘문은 그 작은 신발을 가슴이 터지도록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었습니다. 누구냐? 대체 어떤 놈이 이랬단 말이냐? 조선을 호령하던 제일검의 손은 이제 딸의 신발을 쥔 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섞인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과 원수를 향한 증오가 휘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집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휘문의 머리 위로 영모라는 거대한 음모의 덫이 씌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조선 제일검의 비극은 그렇게 핏빛 연기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가족을 잃고 넋이 나간 휘문에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쇠사슬과 영모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이었습니다.
평소 휘문의 강직한 성품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비리 대신들은 그가 집을 비운 사이 모든 음모를 꾸며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휘문은 아내를 죽인 살인마라는 억울한 오명을 쓴 채 지하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마디마디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휘문이 정신을 놓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우리 연희는 누가 찾는단 말이냐. 반드시 살아서 아이를 구해야 한다. 휘문은 매일 밤 감옥 바닥에 손톱으로 연희의 이름을 새기며 죽음보다 깊은 절망을 버텨내고 또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조정에서는 휘문에게 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임금님의 명을 내렸습니다. 양팔은 쇠사슬로 묶인 채 휘문은 포졸들에게 끌려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을 보아도 연희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나날이 이어졌지요. 휘문을 호송하던 포졸들은 이미 비리 세력의 돈을 받고 유배지로 가는 길목에서 그를 은밀히 없애라는 명령을 받은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 벼랑길에 다다르자 포졸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칼을 빼들고 휘문을 포위했습니다. 역적놈아, 유배지까지 갈 것도 없다. 여기서 내 놈의 목숨을 거두어 주마.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숲속에서 화살이 날아와 포졸들의 손목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숲풀 사이에서 복면을 쓴 사내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포졸들을 제압하고 휘문을 구해냈습니다. 그들은 휘문의 옛 스승이자 평생의 은인이었던 주군이 보낸 비밀 무사들이었습니다. 주군은 휘문의 결백을 믿고 있었지만 대신들의 기세가 워낙 강해 대궐에서는 손을 쓸 수 없자 사람을 보내 유배길에서 그를 탈출시키려 했던 것이지요. 무사들 사이에서 나타난 주군의 신복이 휘문에게 작은 서찰과 낡은 옷구러미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대감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들어 아이를 찾으십시오. 휘문은 서찰을 읽으며 주군의 눈물겨운 배려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찰 안에는 훗날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의 실마리와 함께 살아서 반드시 아이를 찾고 진실을 밝히라는 간곡한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휘문은 화려했던 조선 제1검의 이름도 충성스러웠던 과거의 명예도 모두 땅속 깊이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사들이 준비해 온 해진 머슴 옷으로 갈아입고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목칼은 벗어던졌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과 원수를 향한 분노의 무게는 오히려 더욱 무겁게 어깨를 눌러왔지요. 휘문은 산마루에 올라 집이 있던 방향을 바라보며 나직이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연희야, 아버지가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너를 찾으마. 그때까지만 부디 살아만 있어 다오. 그렇게 전설적인 검객 휘문은 사라지고 오직 딸을 찾기 위해 유령처럼 세상을 떠도는 이름 없는 날품팔이 사내에 길고 긴 고행이 시작되었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모진 세월이 흘러갔지만 휘문의 시간은 여전히 불길에 휩싸였던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유배기를 탈출한 뒤 휘문은 자신의 이름도 화려했던 조선, 제1검의 신분도 모두 지운 채 오직 딸 연희를 찾기 위해 전국 팔도를 떠돌았지요. 낮에는 머슴 일을 하며 밥벌이를 하고 밤에는 장터와 나루터를 헤매며 어린 딸의 행방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살갗이 벗겨지고 겨울의 칼바람에 손발이 얼어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휘문을 견디게 한 것은 오직 딸을 다시 품에 안겠다는 약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세월은
휘문의 간절한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7살 아이가 혼자 살아남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험했고,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 해도 그 흔적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웠던 것이지요. 휘문은 전국 방방곡곡에 거지구를 뒤지고 관아에 노비 문서를 몰래 살피기도 했으나 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40대 중반이 된 휘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고 조선 제1검이라 불리던 강인한 어깨는 절망의 무게로 인해 힘없이 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 치는 밤, 휘문이 머물던 낡은 움막으로 빛을 갚을 한 사내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휘문을 따르던 충직한 부하이자 휘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어둠 속에서 정보를 모으던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품 안에서 피 묻은 서찰 보따리를 꺼내며 휘문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대장님, 드디어 최판서 그놈이 역모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사내가 내민 보따리 안에는 최판서의 친필 지시서와 비밀 자금 장부가 들어있었고, 이것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도성으로 달려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사내의 손을 맞잡은 휘문의 눈에는 기쁨이 아니라 깊은 허망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10년을 헤맸으나 내 딸 연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모르는 것을. 휘문은 목숨을 걸고 증거를 가져온 부하의 충심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딸이 없는 명예는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휘문은 부하를 정성껏 치료해 떠나보낸 뒤 그 결정적인 증거 문서들을 보따리에 싸서 오두막 바닥 깊숙이 숨겨버렸습니다. 딸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놈이 무슨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러는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을 이 땅 속에 묻고 죽음을 기다리련다. 증거를 묻은 것은 자신의 과거와 남은 희망을 함께 묻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의욕을 완전히 잃고 정처 없이 걷던 휘문의 발걸음은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고을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도 찾지도 않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한 사내의 영혼은 그렇게 스스로를 유령으로 만들며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선 제1검의 전설은 그렇게 차가운 흙바닥 아래 잠들었고 이제 그 위에는 이름 없는 머슴의 고단한 삶만이 남게 되었답니다. 경기도 어느 조용한 마을에 정착한 휘문은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귀한 자식이라는 뜻을 담은 좋은 이름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하며 함부로 부르는 호칭일 뿐이었지요. 휘문은 자신이 한때 조선 제1검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구르는 날품팔이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고정된 일자리도 없이 양반집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불려다니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거름을 치우고 변소를 청소하고 남들이 꺼리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었지요. 한때 왕을 호위하고 나라의 운명을 논하던 그 강직한 손은 이제 거친 흙먼지와 악취가 배어있는 머슴의 손이 되었습니다. 휘문은 마을 사람들의 모욕적인 언사나 매질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이 게으른 놈아, 마당은 언제 다 쓸 것이냐? 양반집 하인들조차 그를 얕잡아 보며 삿대질을 했지만 휘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빗질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받을수록 죽은 아내와 잃어버린 딸에게 속죄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일이 끝나고 품삯으로 받은 엽전 몇 푼과 식은 밥 한 덩이를 들고 낡은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쓸쓸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연희에게 주려던 작은 꽃신 한 짝을 꺼내어 가만히 쓰다듬곤 했습니다. 연희야, 너도 어디선가 이 아비처럼 고생하며 울고 있지는 않느냐. 아비가 차라리 죽었어야 하는데 질긴 목숨이 붙어 있어 미안하구나. 휘무는 세상을 등진 채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습니다. 조선에서 제일 가는 검수를 가졌으면서도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번도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검은 이미 잊혀진 과거였고 지금은 그저 하루를 버텨낼 힘조차 버거운 날품팔이 노인과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이런 비참한 생활은 하늘이 준비한 기막힌 운명 앞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휘문에게 10년 전 잃어버렸던 그 따뜻한 불빛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휘문은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른 양반집의 굳은 일을 돕기 위해 새벽 안개를 뚫고 길을 나섰답니다. 그 발걸음 끝에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기적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휘문이 날품팔이 머스민 귀남으로 살아간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에서 가장 세도가 당당하기로 소문난 양반집의 뒷마당 보수 공사가 있는 날이었지요. 휘문은 새벽부터 낡은 망태기를 메고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며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그에게 힘든 노동은 오히려 잡념을 없애주는 유일한 안식처나 다름없었답니다. 한참을 일하던 휘문이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돌리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뒷마당 우물가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한 여종의 모습이 휘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몸가짐이 단정하고 얼굴에는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휘문은 무심코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돌덩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처녀의 눈매와 오똑한 코날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너무나 쏙 빼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휘문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피가 온몸으로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 아내와 저리 닮은 여인이 이 세상에 또 있단 말인가. 휘문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눈을 비볐지만 다시 보아도 그녀의 청초한 분위기는 죽은 아내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화라고 불렸으며 이 집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휘문은 소화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만약 자신의 딸 연희가 살아있다면 딱 저만한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휘문은 소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옷자락과 수줍게 웃는 미소를 보며 잊었던 그리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강단 있는 모습까지도 휘문의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휘문은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소화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름 없는 날품팔이 머슴과 천한 여종으로 만난 이 기막힌 우연 앞에서 휘문은 운명이 자신에게 마지막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은 휘문의 영혼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고 있었지요. 오후가 되자 해는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었고 휘문의 몸은 10년 세월의 고단함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는 소화를 자꾸 의식하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진 채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찜을 등에 지고 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렸고 휘무는 커다란 나무찜과 함께 바닥으로 보기 좋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귀남 아저씨, 괜찮으세요?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화였습니다. 소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걸음에 달려와 바닥에 흩어진 나무찜을 치우고 휘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1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것도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여인의 손길에 휘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휘무는 흙먼지를 털어낼 생각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소화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소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휘문의 까진 무릎과 손바닥을 살피며 치마 끝단을 적셔 상처를 닦아주었답니다. 아저씨, 몸을 너무 아끼지 않으시네요. 날이 이리 더운데 무리하시면 큰일 나요. 소화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듯 맑았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휘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바르르 떨며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하인들은 저 늙은 머슴이 또 실수했네라며 비웃었지만 소화만은 끝까지 휘문을 챙겼지요. 그때 소화가 자신의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쌓인 주먹밥 하나를 꺼내 휘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소화가 점심때 아껴두었던 자신의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저는 아침을 든든히 먹어서 괜찮아요. 거칠고 투박한 볼이 주먹밥이었지만 휘문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웅장하고 따뜻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주먹밥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가 휘문의 손바닥을 타고 심장 끝까지 전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휘문은 주먹밥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소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일하러 돌아가는 소화의 가냘픈 어깨를 보며 휘문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지요. 그것은 단순히 고마움이 아니라 끊어졌던 천륜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었습니다. 그렇게 소화가 건네준 주먹밥을 손에 쥔 휘무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화가 다시 우물가로 걸어가 빨랫감을 정리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화가 빨래를 털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휘문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손바닥 한가운데 선명하게 박혀있는 작은 붉은 점 하나가 보였던 것이지요. 그것은 휘문의 딸 연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비와의 약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휘문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에 숨을 헐떡이며 소화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정말 내 딸 연희란 말이냐. 휘무는 떨리는 눈으로 소화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다가 그녀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 색이 많이 바랬지만 붉은 실로 정성스럽게 매화꽃이 수놓아진 복주머니였지요. 그 복주머니는 10년 전 휘문의 아내가 연희의 생일을 축하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들어준 유품이었습니다. 휘문은 아내가 한겨울 등잔불 아래에서 눈을 비비며 매화꽃 잎을 수놓던 그 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소화는 빨래를 하다가 잠시 쉬며 그 복주머니를 소중하게 어루만졌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인 양 가슴에 꼭 품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휘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소화를 품에 안고 내가 내 아비다라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휘문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자신은 영모의 누명을 쓴 도망자 신분이고, 만약 정체가 탄로나면 금쪽 같은 딸 연희까지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휘무는 소화가 준 주먹밥을 가슴에 품고 담장 뒤로 숨어 숨을 죽인 채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 전국 팔도를 거지처럼 떠돌며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도 살아남아 준 딸이 고마웠고, 저 고운 아이가 여종이 되어 모진 구박을 받는 현실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답니다. 휘무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내를 향해 소리 없는 통곡을 올렸습니다. 기적처럼 찾아낸 내 딸 연희를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노라고 아비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지요. 비천한 날품팔이 머슴 귀남의 가슴 속에는 이제 10년 전 사라졌던 전설적인 검객의 뜨거운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휘무는 소화가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여종이 되었는지 그 사연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소화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과거를 아는 하인들의 이야기를 몰래 귀담아 들었지요. 알고 보니 소화는 10년 전 그 참혹했던 밤의 충격으로 인해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7살 어린 소녀에게 그 기억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이지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연희를 구해낸 사람은 당시 가문의 충직한 보모였습니다. 보모는 불길을 뚫고 연희를 업고 도망쳐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연희는 깨어난 뒤에도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충격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는 한동안 말문을 잃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지냈지요. 보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성을 따서 소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도망자 신부는 노인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보모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홀로 남겨진 소화는 먹고 살기 위해 이 양반집의 여종으로 팔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화는 가끔 꿈속에서 붉은 불길과 슬픈 여인의 얼굴이 나타나면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품속의 복주머니를 만지며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지요. 그녀에게 과거는 어둠 속에 갇힌 안개와 같았고, 지금의 고단한 여종 삶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휘무는 소화가 겪었을 그 외롭고 무서웠던 10년의 세월을 생각하니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비가 곁에 없어 저 어린아이를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았다는 자책감에 휘무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지요. 소화는 여전히 휘문을 그저 불쌍한 날품팔이 머슴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를 하는 아비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휘무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느라 가녀린 어깨가 휘어지는 소화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연희야, 내 기억 속에 아비는 없어도 좋다. 아비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휘무는 소화의 잃어버린 기억을 억지로 되살리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비극적인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아비는 그림자가 되어 딸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양반집 뒷마당에서 휘무는 딸이 잠든 방을 향해 나직하게 자장가를 읊조리며 눈물 젖은 밤을 지새웠답니다. 휘무는 금방이라도 달려가 그 가녀린 어깨를 붙잡고
내가 내 아비라고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못난 아비가 살아 돌아왔다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휘무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의 휘무는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영모라는 무서운 누명을 쓴 도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이지요. 조정은 여전히 자신에게 죄를 씌운 비리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서슬퍼런 칼날은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휘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소화를 연희라고 부르는 순간 이 가여운 아이는 즉시 대역죄인의 자식이 되어 관하로 끌려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당시의 법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들까지 줄줄이 엮여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연좌제가 살아있던 시절이었지요. 휘무는 아직 자신을 도와주기로 했던 주군으로부터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지금 성급하게 아비라고 나섰다가는 10년 만에 기적처럼 만난 딸의 목숨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극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아비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이토록 비겁한 침묵뿐이구나. 휘무는 텅 빈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지금 휘문에게 필요한 것은 칼을 휘두르는 용기보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자신을 죽이고 그림자로 살아가는 인내심이었습니다. 비리 세력의 눈을 피해 진실을 밝히고 딸의 신분을 되찾아줄 그날이 오기 전까지 휘무는 절대로 아비라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겠노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딸을 살리기 위해 아비가 선택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결단이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휘문의 하루는 오직 소화를 향한 보이지 않는 보살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적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사람들의 눈이 닿는 곳에서는 소화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온 마을이 잠든 깊은 밤이 되면 휘무는 낡은 오두막에서 나와 소화가 일하는 양반집 뒷마당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지요. 소화는 이 집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여종이었기에 매일 아침이면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휘무는 달빛에 의지의 소화가 낮 동안 다 채우지 못한 커다란 물, 항아리를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냘픈 팔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굵은 장작들을 묵묵히 패서 아궁이 옆에 가지런히 쌓아두었지요. 조선 제1검의 손으로 휘두르는 도끼는 소리도 없이 정확하게 나무를 갈랐고 그의 강직한 어깨는 물지개의 무게를 아무런 불평 없이 견뎌냈습니다. 휘무는 혹여나 소화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일했고 일이 끝나면 마당의 발자국까지 말끔히 지운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화가 눈을 비비며 나와 가득 찬 물, 항아리와 쌓인 장작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면 휘무는 멀리 담벼락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도와주신 건가요? 가끔 소화가 휘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을 떼면 휘문은 짐짓,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일 하기에도 바쁜 사람이요. 누가 했는지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인가 보구려. 휘문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릴까봐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딸에게 직접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아비의 심정은 마치 가슴에 대못이 박힌 듯 아팠지만 휘무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소화가 밥을 굶지 않는지, 주인집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지는 않는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산에서 캔 귀한 약초를 소화가 자주 지나는 길목에 슬쩍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굳은 날씨에는 소화가 일하는 곳
근처의 낡은 지붕을 몰래 수리해 주기도 했지요. 휘문에게는 이 보잘것없는 날품팔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임무가 되었고, 소화의 평온한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어 딸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이름 없는 머슴으로 살아가면서도 영혼만큼은 언제나 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거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소화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걷는 고된 여종의 길 위에는 언제나 앞이 휘문의 따뜻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휘문은 오늘도 부르튼 손을 매만지며 소화가 잠든 방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안심하며 돌아섰답니다. 휘문이 머슴으로 일하는 양반집에는 품행이 좋지 못하기로 소문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놈은 평소에도 여종들을 함부로 대하며 못된 짓을 일삼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에게 음탕한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화가 마당을 쓸거나 빨래를 할 때면 그놈은 담장 뒤에 숨어서 소화를 훑어보며 웃음을 짓곤 했지요.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휘문의 가슴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 그놈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휘문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칼을 쓰면 모든 정체가 드러나고 소화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주인집 아들이 어둠을 틈타 소화가 혼자 있는 헛간 근처로 슬금슬금 다가가는 것을 휘문이 발견했습니다. 휘문은 서두르지 않고 옆에 있던 커다란 물동이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서투른 날품팔이 머슴인 척 비틀거리며 그놈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거기 계셨습니까요? 휘문은 일부러 발이 꼬인 척하며 그놈의 발을 세게 밟았고 어깨에 메고 있던 물동이를 비스듬히 기울여 차가운 물을 그놈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아 차가워라. 이 미친 머슴놈이 무슨 짓이냐. 주인집 아들은 물벼락을 맞고 바닥에 꼴사납게 나동그라졌습니다. 휘문은 당황한 척하며 그놈을 일으켜 세우는 척하다가 교묘하게 급소를 눌러 그놈의 다리에 쥐가 나게 만들었지요. 아이고 도련님, 이 늙은이가 눈이 침침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요. 어서 방으로 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셔야겠습니다. 순간 도련님은 다리에 쥐가 나며 비명을 질렀고 휘문은 끝까지 미안한 척하며 그놈을 방까지 거의 끌다시피 해서 옮겨주었습니다. 도련님은 밤중에 여종집 근처에서 물벼락을 맞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봐 휘문을 때리는 대신 오히려 입을 단단히 단속하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덕분에 휘문은 아무런 매질도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화를 지켜낼 수 있었지요. 유난히 일이 많았던 하루가 지나고 소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휘문은 멀리서 소화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눈치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소화가 신고 있는 집시는 여기저기 해져서 발가락이 다 보일 정도였고 뒤꿈치에는 피가 배어나와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딸의 상처를 본 휘문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족이 밀려왔습니다. 아비가 못나서 저 어린 것에게 새신 한 켤레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휘문은 잠자리에 드는 대신 마을 어귀에서 가장 좋은 볏짚을 구해와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앉았습니다. 그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집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제일 가는 검객이었던 그의 손은 사람을 베는데 익숙했지만 오늘 밤만큼은 딸의 발을 감싸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신발을 만드는 데 집중했지요. 혹여나 거친 지푸라기가 소화의 여린 피부를 상하게 할까봐 그는 짚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 솜털처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한 코 한 코를 짤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신발을 신고 걷는 길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꽃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벽 달기 울 무렵 드디어 이 세상 그 어떤 비단신보다 튼튼하고 포근한 새 집신 한 켤레가 완성되었습니다. 휘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새벽 소화가 잠든 방문 앞에 그 신발을 몰래 놓아두고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아침이 밝아 방 밖으로 나온 소화는 문 앞에 놓인 새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리도 고운 신발을 두고 가셨을까? 소화는 신발을 가슴에 꼭 품으며 이름 모를 이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신발을 신어본 소화의 발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편안했고 이상하게도 그 신발에서는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품 같은 온기가 느껴졌지요. 소화는 새 신을 신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나섰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휘무는 비로소 굳어있던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자신이 짜준 신발을 신고 웃는 딸을 보며 휘무는 비참한 날품팔이 생활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냈답니다. 비록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숨어서 지켜만 봐야 하는 처지였지만 휘문에게는 그 신발이 딸에게 전하는 유일한 사랑의 편지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휘문은 이제 자신의 누명을 벗고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묻어두었던 문서들을 찾으러 하루빨리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전체가 새로 부임하는 사또를 맞이하느라 떠들썩한 아침이었습니다. 휘무는 평소처럼 낡은 망태기를 메고 길가에 서서 사또의 행차를 무심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화려한 가마가 지나가고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젊은 사또의 얼굴이 휘문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휘문은 마치 심장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박히는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사또의 얼굴은 10년 전 휘문의 가문을 무참히 짓밟고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원수 최 판서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휘문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나무 기둥을 꽉 붙잡았습니다. 알아보니 그는 최 판서의 금지옥엽 외아들이었으며 이번에 아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곳 고을의 사또로 내려온 것이었지요. 10년 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간 악마의 핏줄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휘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휘문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놈의 목을 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으나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원수의 자식이 이곳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고을 전체가 그놈의 마수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했지요. 휘무는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화가 있는 양반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거나 연희의 존재가 저놈들에게 알려진다면 10년 전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휘무는 서둘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또의 행차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나팔 소리가 휘문에게는 마치 저승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을을 뒤덮기 시작한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느끼며 자신이 10년 동안 지켜온 이 작은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딸을 지킬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휘문의 어깨를 짓눌렀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평소에도 여색을 밝히고 탐욕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휘문이 머슴으로 일하는 집의 주인 양반은 이 기회를 틈타 사또의 눈에 들어 출세의 길을 열고자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주인 양반은 사또가 마을의 젊고 예쁜 처녀들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집 여종인 소화를 떠올렸습니다. 소화는 비록 천한 여종의 신분이었으나 그 자태가 워낙 고결하고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주인 양반은 관하로 몰래 사또를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며 아첨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날이 제 집에 꽃보다 고운 여종이 하나 있사온데 날있게 바쳐 수청을 들게 하고 싶사옵니다. 사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주인 양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동안 부려먹은 여종을 한순간에 팔아넘기려는 주인 양반의 행동은 짐승보다 못한 것이었지요. 이 비열한 거래가 오가는 동안 소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당에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휘무는 마을의 분위기가 상치 않음을 느끼고 소화를 안전하게 탈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두막 바닥 깊숙이 숨겨둔 누명을 벗길 증거 문서를 가지러 잠시 마을을 떠났습니다. 휘무는 최대한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돌아와 소화를 데리고 이 고을을 떠날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어찌도 운명은 이리 가혹한지 휘문이 자리를 비운 그 짧은 틈에 주인 양반은 관아의 포졸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소화는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옵니까? 소화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힘없는 여종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주인 양반은 냉정한 눈빛으로 소화를 바라보며 영광인 줄 알아라. 사또 나리의 눈에 들었으니 내 팔자도 이제 피는 것이 아니냐 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지요. 포졸들은 소화의 가녀린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관아로 향했습니다. 소화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왠지 모르게 의지하고 싶었던 귀남 아저씨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휘무는 지금 그 자리에 없었고 소화의 눈물은 먼지 자욱한 길바닥 위로 뚝뚝 떨어질 뿐이었답니다. 탐욕의 눈먼 양반과 원수의 자식이 벌인 이 추악한 거래로 인해 휘문과 연희의 운명은 다시 한번 핏빛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돌던 아주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휘문은 가슴속에 품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머물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사또가 원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이제 한시도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지요. 휘문은 자신의 모든 희망과 함께 묻어두었던 낡은 괴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인 증거, 문서와 유백일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옛 주군에게 보낼 간절한 서찰이 들어 있었지요. 휘무는 문서를 품 안에 소중히 갈무리하며 하늘을 향해 나지기 읊조렸습니다. 부인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이제 우리 연희를 데리고 밝은 세상으로 나가려 하오. 휘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급했습니다. 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산길을 내달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소화를 몰래 불러내어 이 지옥 같은 양반집을 탈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휘문이 양반집 뒷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적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항상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마당을 쓸던 소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휘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당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화가 쓰던 빗자루는 바닥에 힘없이 나뒹굴고 있었고 씻다만 빨랫감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간 흔적이었고 휘문이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의 후회로 바뀌는 순간이었답니다. 운명은 참으로 가혹하게도 아비가 가장 큰 희망을 품고 돌아온 그 길목에서
딸을 사지로 몰아넣는 장난을 치고 말았지요. 휘문의 눈동자는 소화의 흔적을 찾으며 사정없이 흔들렸고 품 안의 증거 문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휘문은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근처에 있던 다른 머슴의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소화는 어디 있느냐? 소화가 왜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평소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귀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둥처럼 울리는 휘문의 호통의 겁에 질린 머슴은 사들부들 떨며 겨우 대답을 내놓았지요. 아침 일찍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요. 주인 어른이 소화를 사또 날있게 수청 기생으로 바치기로 했다며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휘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아내를 베었던 그 원수의 핏줄에게 이제는 하나 남은 목숨보다 귀한 딸까지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에 휘문의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살수로서의 본능과 아비로서의 광기가 용암처럼 뜨겁게 폭발하기 시작했지요. 감히 내 딸 연희를,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는가. 휘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내 오늘 너희의 씨를 말리고 이 썩은 고을을 피로 씻어내겠다. 휘문의 낮은 읊조림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저승사자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휘문이 평소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굽실거리며 드나들던 양반집의 넓은 마당에 우뚝 섰습니다. 비천한 날품팔이 머슴 귀남으로 살던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이 마당을 지날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죄인처럼 땅바닥만 보며 걸었지요. 하지만 지금 선 사내의 몸에서는 더 이상 고단한 머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휘문은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전설적인 검객의 서슬 퍼런 기운을 온몸으로 뿜어내며 굳게 닫힌 안방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두꺼운 방문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가며 마당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며 소화를 팔아넘긴 돈봉투를 세고 있던 주인. 양반과 옆에서 히히덕거리던 못난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들은 먼지 구름을 헤치며 호랑이처럼 걸어 들어오는 휘문을 보고도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미친 머슴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휘문은 대답 대신 커다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선 제1검의 주먹이 단단하게 말아 쥐어지자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지요. 평소 소화를 괴롭히던 주인집 아들이 겁도 없이 옆에 있던 묵직한 녹그릇을 집어들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휘문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고 귀신보다 예리했습니다. 휘문이 가볍게 몸을 틀며 내지른 주먹이 그놈의 명치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컥 소리와 함께 아들은 공중에 붕 떴다가 벽에 걸린 수십 년 된 청자들을 들이받으며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값비싼 도자기들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휘문의 눈은 오직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주인 양반은 제 아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놈, 관아에 알리면 내 놈은 당장 목이 달아날 것이다.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양반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호통을 쳐보았지만 휘문은 사자처럼 다가가 그놈의 멱살을 단숨에 낚아챘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팔아먹었느냐. 고작 내 놈의 출세와 탐욕을 위해 내 딸의 눈동자에 피눈물을 맺히게 했단 말이냐. 휘문은 주인 양반을 번쩍 들어 올려 방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쌓인 분노를 주먹에 담아 양반의 배와 얼굴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을 여종이라 무시한 대가요. 이것은 기억을 잃은 아이를 짐승처럼 부려먹은 대가다. 휘문의 주먹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방 안의 가구들이 부서져 나갔고 양반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기며 목숨을 구걸했답니다. 평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꼴은 참으로 처참하고도 통쾌한 광경이었지요. 휘문은 마지막으로 양반의 상투를 휘어잡아 벽에 내동댕이 치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으로 기어 나오는 양반 부자의 꼴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고 집안 식구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답니다. 휘문은 부서진 방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제는 도망칠 곳 없는 사또의 관할을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비의 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지옥보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비명이 가득했던 마당은 휘문의 서늘한 기세 앞에 이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닥에는 소화를 팔아넘긴 주인 양반과 제 아비의 권세를 믿고 행패를 부리던 아들이 넝마 조각처럼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지요. 담장 밑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안방마님은 휘문과 눈이 마주칠까 봐 고개를 쳐박고 사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휘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주인 양반을 핏발선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들어라. 내 딸 연희를 건드린 대가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대궐의 임금님조차 압도할 만큼 웅장하고 무거웠습니다. 휘문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주인 양반의 멱살을 다시 한번 움켜쥐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지요. 지금 당장 너희의 목을 비틀어 이 마당을 피로 씻어내고 싶지만 내 딸을 구하는 것이 더 급하기에 오늘만은 목숨을 붙여두마.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극심한 공포가 양반집 식구들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휘문은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서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나는 10년 전 영모로 몰려 죽었다던 조선 제1검 휘문이다. 내 딸을 팔아치운 죄,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죄를 반드시 돌아와서 물을 것이다. 휘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는 마치 그의 분노를 대변하듯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가족들에게 휘문은 마지막으로 서늘한 경고를 남겼지요. 내가 관하에서 딸을 구해 돌아오는 그 시각이 너희 가문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도망칠 생각은 마라.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놈들의 사지를 찢어 놓을 것이니. 휘문은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양반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장관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도 수십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였지만 원수의 자식과 그 호위 무사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휘문은 미친 듯이 발을 놀려 자신이 머물던 낡은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오두막 구석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곳에 10년의 세월을 견딘 묵직한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쌌던 낡은 천을 벗겨내자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복검, 단 천이 장엄한 자태를 드러냈답니다. 휘문이 검자루를 잡는 순간 그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적인 검객의 혼이 그의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천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오늘이야말로 내 놈이 피의 노래를 부를 날이다. 휘문은 보검을 허리춤에 단단히 고쳐 매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적의 심장을 단칼에 꿰뚫을 매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대지를 울릴 만큼 당당했지요. 이제 아비의 분노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사또의 저택을 집어삼키러 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칼을 묻고 죽은 듯 살아온 전설의 무사가 오직 딸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진정한 모습을 되찾은 순간이었답니다. 휘무는 밤 공기를 가르는 칼바람을 느끼며 공포에 떨고 있을 소화를 향해 관아를 향해 번개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심한 시각, 정적만이 감돌던 고을 관아의 정문 앞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양반집 마당에서 흙을 만지며 굽실거리던 날품팔이 머슴 귀남이 아니었습니다. 넝마 같은 옷을 걸쳤음에도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는 주변의 공기조차 얼려버릴 듯 강력했지요. 휘무는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보검 단천의 검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 묻혀있던 검은 마치 주인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듯이 미세하게 떨리며 울음을 울었습니다. 걔 누구냐? 감히 관아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놈이. 문을 지키던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소리를 질렀으나 휘무는 대답 대신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의 발길질로 거대한 관아의 정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굉음과 함께 문짝이 낱낱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소란을 듣고 수십 명의 호위 무사와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지요. 그들은 휘문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비웃으며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휘문이 검을 뽑자 시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의 검이 허공을 한번 가를 때마다 서너 명의 적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휘문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고 귀신보다 변칙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칼날이 그를 겨냥했지만 휘문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무자비하게 적들의 급소를 찔러갔지요.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적들의 시신으로 길을 만들었으며 그 모습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사신과도 같았습니다. 내 딸 연희를 내놓아라. 내 딸을 건드린 놈들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휘문의 사자후가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고 겁에 질린 무사들은 이제 그를 막아서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기에 바빴답니다. 조선 제1검의 무력이 비로소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휘무는 피로 젖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사또가 머무는 내실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포에 떨고 있을 딸 연희의 얼굴뿐이었고 그를 막아서는 자들에게는 오직 차가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휘문의 분노는 이미 고을 전체를 불태울 만큼 뜨거웠고 그의 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의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관아의 가장 깊숙한 방, 사또의 침소 문이 휘문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원수의 아들 사또와 그 구석에서 웅크린 채 울고 있는 소화가 있었지요. 사또는 휘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칼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소화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내 놈이 누구냐?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휘문은 대답 대신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사또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서늘한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내 딸에게서 손을 떼라. 내 아비의 죄를 너에게 묻기 전에 당장 물러나거라. 휘문의 낮은 목소리에 사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휘문은 피 묻은 검을 거두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소화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휘문은 무릎을 꿇고 앉아
차마 만지지도 못할 만큼 소중한 딸의 얼굴을 떨리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야, 내 딸 연희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소화는 처음에 이 무서운 사내가 왜 자신을 연희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 친절했던 귀남 아저씨가 왜 이리 피칠갑을 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당황스러울 뿐이었지요. 휘무는 소화의 작고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빨래와 설거지, 온갖 꾸준 일로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튼튼했던 손가락이 갈라진 딸의 손을 보자 휘문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고운 내 손이 어쩌다 이리 험해졌단 말이냐. 아비가 무능해서, 아비가 너를 제때 찾지 못해서 저 추운 길바닥에서 그 모진 세월을 보내게 했구나. 휘무는 딸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 섞인 부름에 소화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0년 동안 두꺼운 안개 속에 갇혀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타는 집,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번쩍 안아 올려주던 늠름한 아버지의 얼굴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되살아났답니다. 소화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이신가요? 기억의 빗장이 풀린 소화는 휘문의 가슴으로 뛰어들어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울며 아버지를 얼마나 불렀는지 아세요? 휘무는 딸을 꽉 껴안으며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냐, 내 딸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아비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제는 아무 걱정 마라.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누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면 이 아비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지켜내겠다. 휘무는 품 안에서 소화가 어릴 적 잃어버렸던 그 붉은 매화 복주머니를 꺼내 보여주며 다시 한번 딸의 얼굴을 확인했지요. 두 사람의 통곡 소리는 적막한 관아의 밤하늘을 애절하게 울렸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 눈물을 훔치는 듯 했습니다. 비천한 여종과 날품 팔이 머슴으로 만났던 이들이 드디어 서로의 진짜 이름을 찾고 부둥켜안은 이 기적 같은 상봉은 10년의 한을 씻어내기에 충분한 감동의 순간이었답니다. 이제 아비 휘무는 딸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의 누명을 벗기고 빼앗긴 명예를 되찾기 위한 최후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관아를 뒤흔든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휘무는 마침내 되찾은 딸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이제 그가 향할 곳은 오직 한 곳. 1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옛 스승이자 평생의 주군인 대감님의 저택이었습니다. 주군은 휘문이 유백일에서 탈출한 뒤로도 언젠가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도성 근처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휘문이 장성한 딸과 함께 나타나자 백발이 성성해진 주군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휘문아, 내가 정령 살아 돌아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그때 잃어버렸던 연이란 말이냐. 주군은 10년 만에 기적처럼 재회한 두 사람의 손을 맞잡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휘문은 품 안에서 10년 동안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온 비리, 세력의 증거 문서들을 꺼내 주군 앞에 올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10년 전 역모를 조작했던 최판서와 그 일당들의 추악한 음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주군은 서찰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더니 이제는 때가 되었다며 휘문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임금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나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이미 전하께 나아갈 길을 닦아 놓았으니 오늘 당장 대궐로 향하자꾸나. 주군은 휘문에게 깨끗한 관복을 내어주고 연희에게는 고귀한 양반집 아기씨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남루한 머슴 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조선. 제1검의 위엄을 되찾은 휘문의 모습은 마치 구름을 뚫고 나온 태양처럼 눈부셨답니다. 휘문과 연희는 주군의 호위를 받으며 당당하게 한양 도성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흔들렸고 휘문의 가슴 속에서는 원수를 갚고 명예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지요. 연희는 아버지의 단단한 손을 잡고 걸으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대궐의 정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휘문은 허리춤에 검을 다잡으며 하늘에 계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부인, 이제 거의 다 왔소. 우리 가문의 피눈물을 닦아줄 시간이 드디어 왔단 말이오. 주군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휘문 일행은 간신들의 방해를 뚫고 임금님이 계신 편전, 바로 앞까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답니다. 웅장한 대궐의 편전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용상에 앉으신 임금님 앞에 휘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그 곁에는 연희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지요. 좌우에는 10년 전 휘문을 역적으로 몰았던 최판서와 그 일행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휘문이 증거를 들고 나타나자 부들부들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답니다. 전하,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전 호위무사 휘문이 여기 살아 돌아왔나이다. 주군의 장엄한 목소리가 편전 안을 가득 채우자 휘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휘문은 품 안의 증거 문서들을 임금님께 올리며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설인 진실을 하나둘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여기 최판서가 가짜 밀서를 조작하고 저의 가문을 도륙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나이다. 또한 저의 딸 연희를 종으로 부리며 짐승처럼 대우한 사또가 된 최판서의 아들놈이 저지른 죄상도 여기 있나이다. 임금님은 휘문이 올린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를 읽을수록 임금님의 안색은 노여움으로 붉게 물들었고 마침내 탁상을 치며 호통을 내지르셨습니다. 최판서, 내 이놈, 내 놈이 정령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가 맞느냐? 어찌 충신을 역적으로 몰고 그 가문을 피눈물 나게 했단 말이냐? 임금님의 벼락 같은 호통의 최판서와 그 아들인 사또는 바닥에 코를 박고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태양 아래 밝히 드러났고 그들의 비열한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임금님은 즉시 금군들에게 명하여 최판서 부자와 그 일당들을 모조리 포박하여 옥에 가두라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평생 누려온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잃고 개처럼 끌려나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임금님은 이어 무릎을 꿇고 있는 휘문과 연희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휘문아, 내가 너의 충심을 너무 늦게 알았구나. 역적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쓰고 고생한 저 아이에게 내 미안함이 크도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휘문의 모든 직위와 명예를 회복시키고 가문의 재산을 되돌려 주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연희는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리에 바닥에 엎드려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휘문 역시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임금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 대궐 안에는 통쾌한 기운과 함께 따스한 감동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부녀에게 남은 것은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뿐이었답니다. 도성에서의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가문의 누명이 씻기던 날, 휘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외딴 산기슭에 홀로 남겨진 아내의 묘소였습니다. 그동안 역적의 몸이라 비석 하나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그 가여운 무덤 앞에 휘문은 드디어 당당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더 이상 여종 소화가 아닌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어엿한 양반집 아기씨 연희가 함께 있었지요. 휘문은 아내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무덤가의 잡초를 하나하나 정성껏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긴 세월이 지나서야 이제야 당신을 보러 왔소. 휘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마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연희 역시 어머니의 무덤 앞에 엎드려 소리 내어 울며 그동안 맺혔던 그리움을 토해냈답니다. 어머니, 저 연희예요. 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이제는 아무 걱정 마세요. 휘문은 품 안에서 임금님이 직접 내리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교지를 꺼내 무덤 앞에 올렸습니다. 비록 종이 한 장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 보냈던 피눈물, 나는 10년의 세월이 휘문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휘문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보이지 않는 아내의 영혼을 향해 굳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목숨으로 지켜낸 우리 연희는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목숨을 다해 지키겠소. 다시는 저 아이의 손에 차가운 물을 묻히지 않을 것이며 저 아이의 눈에서 슬픈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소. 산바람이 휘문의 어깨를 감싸고 지나갈 때 마치 아내가 고생했다며 대답해 주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휘문과 연희는 무덤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한참 동안이나 오열하며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냈지요. 누명이 벗겨지고 가문의 이름은 되찾았으나 휘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높은 벼슬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아내의 무덤가에 조용히 내려앉았답니다. 모든 명예가 회복되자 임금님은 휘문에게 다시 조선 제1검으로서 대궐을 지키는 높은 관직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휘문은 화려한 궁궐의 삶이나 권력에는 이미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전하, 신의 검은 이제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딸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시덩굴을 치우는데 쓰고 싶사옵니다. 휘문은 정중하게 모든 관직을 거절하고 딸 연희와 함께 처음 서로를 발견했던 경기도의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비록 날품팔이 귀남으로 살던 고달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딸을 다시 만난 기적의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휘문은 마을 끝자락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이제는 전설의 검객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장터에 나가 딸이 좋아하는 맛있는 먹거리를 사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지요. 연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빨래를 하던 여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예쁜 딸 소화로 불리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아버지가 짜주었던 집신 대신 튼튼한 가죽신이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이 되면 부녀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릴게요. 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휘문의 얼굴에는 10년 전 사라졌던 인자한 미소가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은 휘문을 조선에서
가장 강한 검객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그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일 뿐이었지요. 지난날의 고통은 이제 멀리 흐르는 시냇물에 실려보내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오직 따뜻한 봄볕만이 가득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매화꽃처럼 휘문과 연희의 삶도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향기를 내뿜기 시작한 것입니다.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되찾은 이 소박한 평화야말로 하늘이 두 사람에게 내린 가장 큰 상이 아니었을까요? 산골 오두막 위로 피어오르는 따스한 밥 짓는 연기처럼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전설로 남게 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 제1검 휘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머슴인 줄 알았던 사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다시 칼을 잡고 10년의 한을 씻어내는 과정은 언제 봐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복수극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분의 벽이 높았던 조선시대나 바쁘게 돌아가는 지금의 우리 사회나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도 억울하거나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지만 주인공 휘문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견디고 끝내 승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기록과 상상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와 사랑만큼은 우리 곁의 아버지들을 참 많이 닮아 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시원한 즐거움을 드렸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정성스러운 대본을 만드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서울이나 부산, 광주처럼 사시는 곳의 이름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아주 큰 보람이 된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휘문과 연희가 되찾은 따뜻한 봄날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가슴 벅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